혹시 나는 중산층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아주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믿음 속에는 사실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어떤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월급은 평균인 것 같은데 왜 나는 항상 불안할까? 이 질문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어쩌면 마음속으로 매일 되뇌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평균 소득, 하지만 텅 빈 통장. 이 모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죠. 보통 그렇죠. 내 월급이 대한민국 평균 수준이다. 그러면 나도 중산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통계가 보여주는 숫자가 곧 나의 위치라고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현실과 생각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분명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통장은 늘 비어있고 미래는 막연하게 불안하단 말이죠. 바로 이 지점, 이 인식과 현실의 어긋남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중산층 착시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섹션에서는 우리가 믿는 중산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은 뭘까요? 그리고 그 기준에는 어떤 함정이 숨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중산층이라고 할 때 떠올리는 기준들이죠.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매달 월급이 들어오고 소비 생활이 아주 쪼들릴 정도는 아닌 것.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기준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결정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기준들 잘 생각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매달 들어오는 돈, 그러니까 소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껏 쌓아온 재산, 즉 자산의 개념은 완전히 빠져 있는 거죠. 소득과 자산, 이 둘의 차이를 물에 비유하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소득은 말이죠. 수도꼭지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물과 같아요. 일종의 흐름, 즉 플로우라고 하죠. 반면에 자산은 그 물을 받아서 모아두는 저수지, 즉 축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꼭지에서 물이 얼마나 세게 나오는지만 신경 썼지 정작 저수지에 물이 얼마나 모였는지는 제대로 보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죠. 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즉 소득은 저수지에 쌓이지 않고 다 어디로 흘러가 버리는 걸까요? 세 번째 섹션에서는 돈이 머무르지 않는 진짜 이유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월급 5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 500만 원이 온전히 내 돈이 아니죠. 일단 세금과 4대 보험이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엔 월세나 주택담보대출 이자 같은 주거비, 또 자녀가 있다면 교육비가 나가겠죠. 여기에 교통비, 통신비, 식비 같은 필수 생활비까지 빼고 나면 과연 통장에 얼마가 남을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고정비를 다 떼고 남은 돈마저도 고스란히 저축으로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갑자기 생긴 경조사비, 예상치 못한 병원비 같은 변수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거든요. 이런 변동 비용으로 남은 돈마저 사라지기 일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저축을 해요. 하지만 그 저축이 차곡차곡 쌓여서 단단한 자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병원비나 이사비용, 자녀 학자금처럼 목돈이 필요할 때마다 깨서 써야 하는 일종의 임시 비상금에 가깝다는 거죠. 저축이 곧 자산 형성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한국의 중산층은 돈을 모으는 계층이 아니라 돈을 잠시 보관하는 계층이다.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부를 쌓는 게 아니라 다음 달 카드값이나 공과금을 내기 위해 잠시 돈을 통장에 머무르게 하는 상태. 바로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진짜 정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언론이나 정부 발표를 보면 통계는 꽤 괜찮아 보이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네 번째 섹션에서는 바로 이 숫자가 가리는 진실, 특히 평균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소수의 압도적으로 높은 소득을 버는 사람들이 전체 평균 소득을
현실보다 훨씬 높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제로 위치한 진짜 중간 지점, 즉 중위소득과는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통계가 말하는 평균 소득에 나를 대입해서 나는 안정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착시라는 겁니다. 통계상의 중간에 있다는 것이 현실에서도 안정적인 중산층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관점을 완전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중산층이 두텁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죠. 하지만 이걸 뒤집어서 보면요. 어쩌면 소득이 끊기면 언제든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아주 불안정한 사람들이 사회에 그만큼 넓게 퍼져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오늘날 중산층의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중산층의 현실입니다. 첫째, 소득이 끊기면 생계가 즉시 위험에 빠진다. 둘째, 그걸 막아줄 자산이라는 방어막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셋째,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국가나 시장이 나를 완벽하게 지켜줄 거라는 보장도 없다. 바로 이런 상태인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도달한 중산층의 새로운 정의는 아마 이것일 겁니다. 부유하고 안정적인 계층이 아니라 그저 아직은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은 상태. 이것이야말로 소득이라는 하나의 가느다란 줄에만 의존하고 있는 오늘날 중산층의 불안한 자화상이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현실이 이렇게나 불안정하다는 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그토록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걸까요? 우리를 그렇게 믿게 만드는 그 강력한 환상은 대체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믿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내 집 한 채 있으면 중산층이지 라는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는 더 큰 불안의 원인이 되었는지 그 착시의 실체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